저는 제 남편을 40년 동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통장에서 1억 5천만 원이 증발했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손에 들고 있던 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40년의 결혼이 단 하루 만에 거짓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정자입니다. 올해 67이에요. 평생 남편 내조하며 살았고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는 조용히 텃밭 가꾸며 지냈습니다. 별일 없는 삶이었죠. 하지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침마다 남편 윤창호는 6시 반이면 일어났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밥 짓고 반찬 내놓고 40년 동안 해온 일이었어요. 여보, 밥 먹어요. 제가 부르면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일어났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응 한마디로 대답하고 식탁에 앉았죠. 그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35년 동안 중견기업에 다녔어요. 경리부에서 일했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월급날이면 통장을 제게 맡겼고 저는 그 돈으로 생활비를 관리했어요. 큰 돈은 남편이 따로 관리했지만 그것도 가족을 위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요. 윤미라, 올해 38입니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요. 딸은 지금 10살짜리 아들 준우를 키우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힘든 삶이지만 딸은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딸이 가끔 집에 올 때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여행이라도 가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돈 아깝다. 집에서 쉬는 게 제일이야. 사실 저도 여행 가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남편과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신혼여행도 경주로 1박 2일 다녀온 게 전부였죠. 하지만 남편이 싫다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 의견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 더 과묵해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산책 나가고 돌아와서 신문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 자는 게 전부였어요. 여보,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없어요? 제가 물으면 별로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대화가 없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엔 생활비로 쓸 돈만 들어 있었어요. 남편 명의 통장은 제가 볼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 좀 같이 정리해요. 노후 준비도 해야 하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내려다보더니 말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우리 돈인데 제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알아서 뭐해. 그냥 내가 관리하는 게 낫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남편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왜 제게 통장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딸 미라가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요즘 아빠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니? 자꾸 어디 나가잖아요. 은퇴한 사람이 왜 그렇게 바빠요? 맞는 말이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남편은 자주 외출했습니다. 병원 간다, 친구 만난다, 이유는 늘 다양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면 어디 갔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어디 갔는데? 제가 물으면 그냥 동네 병원이라고만 대답했어요.
무슨 검사 받았어? 별거 아니야.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은 화장실에 가 있었고 휴대폰은 거실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문자였습니다. 여보, 오늘 몇 시에 와요? 발신자 이름은 명숙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명숙이가 누구지? 남편 휴대폰에 여자 이름이 저장되어 있다니.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친구 부인일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전화 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보고는 주머니에 넣었어요. 친구야. 별거 아니야. 명숙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말하려는데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친구 부인이야. 왜 그래?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커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행동이 모든 게 수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도 평소처럼 일어나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은행 좀 다녀올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 같이 갈까요? 아니, 혼자 갈게. 금방 올 거야. 아침을 먹고 남편은 외출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옷을 신경 써서 입는 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셔츠에 다림질한 바지를 입었어요. 다녀올게. 남편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남편에게 한 마지막 평범한 인사였어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어요. 남편이 은행에 이렇게 오래 있을 리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저는 딸 미라에게 전화했어요. 미라야, 아빠가 아침에 은행 간다고 나갔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 전화는 해보셨어요? 안 받아. 꺼져 있는 것 같아. 이상하네요. 제가 지금 갈게요, 엄마. 딸은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왔어요. 우리는 함께 근처 은행들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어요. 남편분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간 적이 있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최근에 부부 싸움이나 갈등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경찰은 수색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딸이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미라야,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겠지? 아니에요, 괜찮을 거예요. 금방 찾을 거예요. 그날 밤 9시쯤이었어요. 제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거였어요.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윤창호님 계좌에서 1억 5천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1억 5천만 원. 저희 집에 그런 돈이 있었나요?
그리고 남편은 왜 그 돈을 인출한 걸까요? 엄마, 왜 그래요?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딸에게 건넸어요. 딸이 문자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아빠가 1억 5천을 인출했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이 사라진 것도 이상한데 거액의 돈까지 인출했다니. 엄마, 아빠 통장 비밀번호 아세요? 모르지. 아빠가 절대 안 알려줬어.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은 왜 인출한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종 신고하신 분이시죠? 남편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어디서요? 서울 강남구 쪽에서 어제 저녁에 사용하셨네요. 강남구. 저희 집은 경기도 부천이에요. 남편이 왜 강남에 간 걸까요? 게다가 저녁에 카드를 썼다는 건 무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집에 연락하지 않은 걸까요? 부인,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남편분 계좌 거래 내역을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무슨 이상한 점이요? 1년 전부터 매달 300만 원씩 이명숙이란 사람한테 송금하고 있더군요. 혹시 아세요? 경찰관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명숙이요? 누군데요? 저희도 확인 중입니다. 근데 부인은 모르시나요? 전혀 몰라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명숙,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며칠 전 남편 휴대폰에 문자 보낸 명숙. 혹시 그 사람일까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라야, 이명숙이란 사람 알아? 누구요? 아빠가 1년 동안 그 사람한테 매달 300만 원씩 보냈대. 딸이 침묵했어요. 엄마, 지금 경찰서 가요. 같이 가요. 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관은 남편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정말로 1년 전부터 매달 300만 원씩 이명숙 앞으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은 3,6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보험 수익자도 확인해 봤는데요. 경찰관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 수익자가 전부 이명숙으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당연히 저나 딸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명숙?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죠? 부인, 혹시 남편분이 다른 여자랑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럴 리 없을까요? 매달 300만 원을 보내고 보험 수익자까지 바꾼 사람이 제 남편이 맞나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본 적 없는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어요. 열어보니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 계약서였어요. 서울시 강남구. 전세금 2억. 임차인 윤창호.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강남에 전세를 얻었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두 번째 서류는 메모지였습니다. 여자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여보, 우리 곧 함께 살 수 있어서 기뻐요. 사랑해요. 뒤에는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사진이었어요. 남편과 낯선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둘이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뒤 배경은 제주도 바다였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진을 찍다니. 게다가 제주도까지 여행을 갔다니. 저는 절 위에서는 여행 한 번 가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돈 아깝다며 집에서 쉬는 게 좋다며 거절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여자랑은 제주도까지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3년 10월 15일. 불과 반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회 간다고 집을 나섰었어요. 1박 2일이라고 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동창회가 아니라 여자랑 제주도 여행을 간 거였어요. 저는 바보처럼 조심히 다녀와요 하며 보냈고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을 남편만 믿고 살았는데 새끼밥 챙겨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이 회사 다닐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까지 싸줬어요. 명절 때는 시댁 음식 준비하느라 일주일 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매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렸어요. 시동생들 결혼할 때는 저희 돈으로 도와주기도 했죠. 그렇게 평생을 남편과 시댁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는 대가인가요? 저는 남편한테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제가 부족한 아내였나요? 아니에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봐도 모범적인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은 저를 배신한 걸까요? 왜 다른 여자한테 갔을까요? 울다가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저를 지켜야 합니다. 평생 남편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라도 나를 지켜야 해요.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딸 미라에게 전화했어요. 미라야, 엄마 집에 와줄 수 있니?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아빠 서류 찾았어.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1시간 후 딸이 왔습니다. 저는 딸에게 모든 서류를 보여줬어요. 전세 계약서, 메모지, 사진까지. 딸은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나쁜. 딸이 이를 갈았습니다.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미라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아빠가 지금 뭘 한 건지 알아요? 딸은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는 평생 아빠 뒷바라지만 하셨잖아요. 제 대학 등록금도 엄마가 아르바이트해서 보태셨잖아요. 그런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딸이 대학 다닐 때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저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딸 등록금을 보탰습니다. 엄마, 이명숙이 누군지 알아요.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 제가 조사해 봤어요. 아빠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명숙은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알던 사람이래요. 아빠가 사업 망했을 때 도와준 사람이고요. 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남편이 40살 때 작은 사업을 했었죠. 친구랑 동업으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1년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빚이 3천만 원 생겼어요. 그때 저는 친정에 돈을 빌리러 갔었어요. 부모님께 무릎 꿇고 빌어서 2천만 원을 받아왔죠. 나머지 1천만 원은 남편이 어디선가 구해왔다고 했어요. 어떻게 구했어?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친구가 도와줬어라고만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명숙이었나 봐요. 엄마 아빠가 그때부터 그 여자랑 관계가 있었대요. 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20년 넘게? 네, 그런 것 같아요. 20년. 거의 제 결혼 생활의 절반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유지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난 거지? 제가 물었어요. 아빠가 은퇴했잖아요. 이제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함께 살고 싶었던 거겠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은퇴하고 나서 더 자주 외출했어요. 병원 간다, 친구 만난다며. 실제로는 이명숙을 만나러 간 거였겠죠. 엄마,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아빠 찾아야 해요. 어떻게 찾아? 강남 전세집 주소가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되죠. 다음 날 저와 딸은 강남으로 갔습니다. 전세 계약서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어요. 깨끗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동호수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 이명숙이었어요. 누구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윤창호 부인입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남편 어디 있어요? 지금 안 계신데요. 거짓말 마세요. 저 들어갈게요. 제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도 따라 들어왔어요.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남편과 이명숙의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어요. 여기서 나가세요. 무단 침입이에요. 이명숙이 소리쳤습니다. 무단 침입이요? 제 남편 돈으로 얻은 집에 제가 왜 못 들어와요? 저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주방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커피가 있었습니다. 침실 옷장에는 남편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아빠랑 일했어요? 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건 대답하세요. 오래됐어요.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명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25년요. 창호 씨가 사업 망했을 때부터요. 25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었어요. 거의 제 결혼 생활의 반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빌려준 돈도, 네, 제가 준 거예요. 그 대가로 우리 남편을 가져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가라니요. 우리는 사랑해요.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 저는 비웃었어요. 유부남이랑 25년이나 바람 피운 게 사랑이에요? 그건 불륜이에요. 당신이 뭘 알아요? 이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창호 씨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당신은 그 사람, 마음을 한 번이라도 이해해 준 적 있어요? 외롭다고요? 제가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30년 넘게 새끼밥 챙겨주고 빨래하고 뒷바라지한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게 다예요? 밥하고 빨래하는 게 부부관계의 전부예요? 이명숙이 반박했습니다. 창호 씨는 대화가 필요했어요. 이해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냥 의무만 다했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밥 챙겨주고 집안일하고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빠 출근 준비시키고 저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이명숙이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명절에도 혼자 있고 생일에도 혼자 있고 창호 씨가 집에 가야 한다고 할 때마다 보내줘야 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유부남이란 걸 알면서도 사귄 거잖아요. 그런데 왜 피해자인 척해요? 선택? 이명숙이 웃었어요. 사랑이 선택인가요? 저는 창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창호 씨도 저를 사랑했어요. 당신한테 없는 걸 저는 줬어요. 뭘 줬는데요? 이해요. 공감이요. 창호 씨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힘들 때 위로해줬어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그랬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그래도 참아야지 다들 그렇게 살아 이런 말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저는 제 방식대로 남편을 사랑했어요. 말로 하는 사랑만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당신이 한 일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돌려주세요. 못 돌려줘요. 창호 씨는 이제 저랑 살기로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창호 씨가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이미 다 정리됐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윤창호가 들어왔어요. 장을 본 듯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치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자야.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오긴요? 찾아왔죠. 실종 신고까지 했어요. 미안하다. 남편은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을 속이고 바람 피우고 집까지 나가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뭐라고 좀 하세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라도 말해주세요. 미라야. 남편이 딸을 봤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하지만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할 권리요? 딸이 비웃었어요. 그럼 엄마는요? 엄마한테는 행복할 권리가 없어요? 너희 엄마도 이제 자유롭게 살면 돼. 남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유롭게 살라고요? 67살에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요? 나도 이른이야.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 남편이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정자야,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혼. 그 단어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농담하시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여기 사인해줘. 서로 힘들지 않게 정리하자. 힘들지 않게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지금 죽을 만큼 힘든데 당신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우리 둘 다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만을 위한 거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건 없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사랑이 없었던 거야. 사랑이 없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지난 40년은 뭐였어요? 의무였어.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서너 번 만나고 결혼했어요. 그때는 다들 그랬죠. 사랑보다는 조건을 보고 결혼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같이 살면서 사랑하게 됐어요. 딸 낳고 같이 늙어가면서요. 미안해. 나는 아니었어. 남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한 번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 없어. 그냥 의무감으로 산 거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40년이 의무였다니. 제가 평생을 바친 결혼 생활이 남편에게는 그저 의무였다니. 그래도 이혼은 안 돼요. 저는 동의 안 해요. 정자야, 제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원해도 저는 동의 안 해요. 이혼은 양쪽이 합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재판 이혼하는 수밖에. 재판 이혼이요? 응, 법원에 소송을 내는 거야.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몫은 잊지 마세요. 제 이름으로 된 돈 다 돌려놔요. 내 목?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40년 살면서 제가 기여한 부분 있잖아요. 기여? 남편이 웃었어요. 당신이 뭘 기여했는데? 제가 집안일 다 했잖아요. 당신이 일할 수 있게 뒷바라지 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내의 역할이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당연한 거요? 제 평생이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돈은 내가 번 거니까 내 거야. 법적으로는 반반이에요.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도 권리가 있어요. 미라야, 너는 빠져.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야. 아빠가 부부를 운운할 자격이 있어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25년 동안 바람 피우고 엄마 몰래 돈 빼돌리고 그게 부부예요? 시끄러워. 남편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왜 간섭이야? 엄마 인생은요? 엄마가 희생한 세월은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명숙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창호 씨, 그만해요.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명수가 법으로 처리해요. 그게 나아요. 저는 이명숙을 노려봤어요. 당신 참 대단하시네요. 남의 남편 빼앗고도 태연하게. 빼앗은 게 아니에요. 창호 씨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불륜이에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이명숙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창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게 죄인가요? 유부남을 사랑하는 게 죄죠.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 망가진 가족이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명숙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이제 가요.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 더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하지만, 가요, 엄마. 법으로 처리해요. 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제가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그동안 행복했어요? 저랑 산 40년이 그렇게 불행했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그게 남편의 대답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40년 결혼 생활의 끝이 미안하다 세 글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울었어요. 딸이 운전하며 옆에서 위로해줬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그만 우세요. 딸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봤자 아빠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미라야.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40년을 남편 중심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 살라니 어떻게 사는 건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발견했습니다.
통장이 여러 개 있었어요. 통장을 열어보니 놀라웠습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돈이 많았나요? 적금, 예금, 주식까지. 총액은 5억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전부 남편 단독 명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집 등기부등본도 찾았는데 한 달 전에 이명숙에게 증여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이요. 제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저희 집을 이명숙한테 넘긴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정리하고 저를 떠날 준비를 한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딸에게 모든 걸 보여줬어요. 통장들, 등기부등본, 모든 서류를. 딸은 서류들을 보더니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집까지 증여했다고요? 그런 것 같아. 엄마, 이건 범죄예요. 엄마 몰래 재산을 빼돌린 거잖아요. 그래도 어떡해. 이미 넘어간 걸. 엄마, 포기하시면 안 돼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법적으로 싸워야 해요. 엄마 권리 찾아야 해요. 하지만 미라야, 법이고 뭐고 잘 모르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도 찾아드릴게요. 딸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엄마,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다 참았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싸워보자.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어. 이제는 나도 나를 지켜야지. 며칠 후 저희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김미선 변호사라는 분이었습니다. 50대 여성 변호사였어요. 딸이 알아본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박정자입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딸분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남편의 외도, 재산 은닉, 집 증여까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급한 건 집 증여 문제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부인 몰래 집을 증여했다면 이건 사회행위예요. 사회행위요? 네,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부인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거죠. 이건 법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제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해요. 승소하면 집 증여가 무효가 돼요.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반은요. 재산 분할은 보통 반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집 지분의 절반은 부인 거예요. 반이라도 좋았어요. 최소한 제 권리는 찾는 거니까요. 변호사님, 소송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준비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일주일 후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원에 제가 직접 가야 했습니다. 딸이 함께 가주었어요. 법원 건물은 컸어요. 저는 평생 법원에 올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재판정에 들어갔어요. 판사석, 원고석, 피고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앉았어요. 잠시 후 피고 측이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이명숙,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였어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명숙은 저를 노려봤어요.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지금부터 사회행위 취소 청구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김미선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 윤창호는 원고와 혼인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재산 분할 청구권을 침해하는 사회 행위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는 본인 단독 명의의 재산을 증여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재판은 1시간 가까이 진행됐어요.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서서 진술도 했어요. 원고, 남편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1달 전에야 알게 됐어요. 남편과 재산에 대해 의논한 적은 없나요? 남편이 혼자 관리했어요. 저는 통장도 못 봤어요. 40년 동안? 네, 그랬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제 재산을 제 마음대로 처분한 겁니다. 부인한테 물어볼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인도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 남편이 비웃었어요. 부인은 돈을 번 적이 없어요. 다 제가 번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거죠. 피고는 혼인 관계의 의미를 모르시는군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누가 벌었든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끝났어요. 판결은 1달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딸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판사님도 엄마 편인 것 같았어요. 그럴까? 네, 분명히 이길 거예요. 1달은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불안했습니다. 혹시 지면 어떡하나? 그럼 집도 못 찾고 돈도 못 받는 건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판결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완전히 이겼어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요? 네. 사회행위가 인정됐어요. 집 증여가 무효가 됐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인정됐어요. 얼마나요? 절반이요. 부인이 모든 재산의 절반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집, 예금, 적금, 주식, 전부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부인. 정의는 이긴 거예요. 며칠 후 정식 판결문을 받았어요.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편이 몰래 증여한 집은 무효가 됐고 모든 재산의 절반이 제 몫으로 인정됐어요. 총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집값 3억의 절반 1억 5천, 그리고 예금과 적금의 절반 1억. 제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어요. 엄마, 이제 마음 편히 사실 수 있겠네요. 딸이 기뻐했습니다. 응, 그러게. 이제 내 집도 생기고 돈도 있고.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전함이 더 컸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돈으로 정리된 거잖아요. 2억 5천만 원. 제 청춘의 값이 그것뿐이라니. 슬펐습니다. 엄마 오세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허전해서. 이해해요. 하지만 엄마는 잘하신 거예요. 엄마 권리 찾으신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제 권리를 찾았습니다. 당당하게 싸워서 이겼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자야, 나 좀 만나자. 왜요? 할 말 있어요? 응,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저는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앉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마주 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재판 결과 봤어. 내가 이겼더라. 네, 당연히 제가 이겼죠. 제 권리니까요. 미안하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너무 심했어. 인정할게.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어. 남편이 제 눈을 봤어요. 정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나한테 잘해준 거 알아. 그런데 나는 됐어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돌이킬 수 없어요. 40년이 사라진 건데. 그래도, 그리고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40년 동안 저는 당신만 보고 살았어요. 당신이 제 세상의 전부였죠. 하지만 당신이 떠나고 나니까 알았어요. 뭘? 제 인생은 당신 없이도 계속된다는 거요. 제가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거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죽고 싶었어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사나 싶었죠. 하지만 딸이 있고 손주가 있고 제 인생이 있더라고요. 정자야. 그래서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이 떠나도 괜찮아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요. 제 말에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됐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정자야.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뭐예요? 나 후회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숙이랑 사는 게 생각처럼 좋지 않아. 너랑 살던 게 더 편했어.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선택하신 거잖아요. 책임지고 사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당신한테 관심 없어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알아서 사세요.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남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뭘 하며 살까? 67살 아직 늙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손주 준우를 더 자주 봐야겠어요. 딸이 일할 때 제가 돌봐줄 수 있죠. 그리고 여행도 가고 싶었어요. 평생 못 가봤던 곳들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야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과 멀어졌었죠. 남편 눈치 보느라 자주 못 만났어요. 이제는 마음껏 만날 수 있습니다. 취미도 가져야겠어요. 뭘 하면 좋을까요? 그림, 노래, 춤, 뭐든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딸과 손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준우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준우야, 보고 싶었어?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준우가 신나게 말했어요. 정말? 무슨 상?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와, 우리 준우 대단하네. 저는 준우를 안아 올렸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와, 좋아요. 저는 준우를 안고 웃었습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제는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만나고 오셨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응, 만났어. 무슨 얘기 하셨어요? 별거 없어. 그냥 작별 인사 같은 거.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제 말에 딸이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엄마가 웃는 거 오랜만에 봐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남편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여니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날씨였어요. 오랜만에 산책이나 갈까 싶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참 평화롭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런 평화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살 때는 늘 긴장했었죠. 남편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어요. 날씨 참 좋네요.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대답했어요. 혼자 사세요? 네, 요즘은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할머니를 봤어요. 70대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혼자가 편해요. 혼자가 편하다고요? 네, 눈치 안 봐도 되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좋아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이 이해가 됐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자유롭게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뭐 하며 지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다니고 바빠요. 노래교실이요? 네, 복지관에서 해요. 재미있어요. 같이 갈래요? 저도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같이 가요. 저는 할머니와 약속을 했어요. 내일 복지관에 같이 가기로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요. 다음 날 저는 할머니와 함께 복지관에 갔어요. 노래교실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밝은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이에요. 인사해 주세요. 선생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다들 반겨주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노래를 부르니 기분이 좋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자 씨는 어떻게 혼자 사시게 됐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남편이랑 헤어졌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참고만 사는 게 답은 아니에요. 다른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냥 참고 살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후회돼요. 왜 후회되세요? 제 인생을 살지 못했잖아요. 남편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정자 씨는 다르게 사세요. 그날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맞추고 참고 희생하며 산 인생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롭긴 한데 그래도 행복해요. 한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자유가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다녔습니다. 점심은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먹었어요. 오후에는 손주 준우를 돌봤고요.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어요.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남편 밥을 차려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어요.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한데 괜찮아. 정말요? 응, 이게 나쁘지 않아. 사실 가끔은 외로웠어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느껴졌죠. 40년 동안 누군가 옆에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외로움도 나쁘지 않았어요. 제 것이었으니까요. 남편 때문에 생긴 외로움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였어요. 평생 가고 싶었지만 못 갔던 곳이었죠. 제주 바다를 봤을 때 눈물이 났어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왜 울어요, 정자 씨?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냥 기뻐서요. 기뻐서 울어요? 네, 제가 여기 올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평생 꿈꿨던 곳인데. 친구들이 제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앞으로 더 많은 곳 가요. 우리 함께요. 그래요. 함께 가요. 여행은 3일 동안 이어졌어요. 저는 제주도 곳곳을 다녔습니다. 한라산도 올랐고 성산 일출봉도 봤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제가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제 진짜 웃음이었어요.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사진을 액자에 넣었어요. 거실에 걸어놨습니다. 남편이랑 찍은 사진은 다 내렸어요. 이제는 제 사진만 있었습니다. 딸이 집에 와서 사진을 봤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래.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미라야, 고마워. 뭐가요? 내가 옆에 있어줘서. 내가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일어설 수 없었을 거야. 엄마, 당연한 거예요. 저는 엄마 딸이잖아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영웅이라니. 네, 영웅이에요. 4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힘들어요.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고 과거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인생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또 여행을 갔어요. 이번에는 강원도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갔죠. 모래사장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 인생, 이제 시작인가 봐. 67살이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바다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겠다고,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박정자로 살겠다고.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다들 바빴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커피를 마셨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시간이었으니까요.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고, 저도 아무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제가 평생 꿈꿨던 삶이구나. 늦게 왔지만 그래도 왔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가슴도 따뜻해졌습니다. 행복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라야, 엄마 행복해. 정말로.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알아요, 엄마. 엄마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사랑한다.
딸이 저를 사랑해주고 손주가 저를 사랑해줘요. 그리고 제가 저를 사랑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빨갛게 주황색으로 물든 하늘이 정말 예뻤어요. 저는 노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도 저렇겠구나. 끝이 가까워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거. 저도 이제 인생의 노을을 보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남은 인생이 어떨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을지 궁금했어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걸어갔어요. 저녁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거리에는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였어요. 저와는 상관없는 것들이었지만 그래도 관심이 갔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졸음이 왔어요.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아무 걱정도 없었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저는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잘 살았어. 내일도 잘 살 거야.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지금 저는 68살입니다. 남편과 헤어진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 봉사활동에서 만난 분들,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제주도, 강원도, 경주, 부산.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다 가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곳을 갈 거예요. 손주 준우는 이제 11살이 됐어요. 많이 컸습니다. 할머니, 저 중학생 되면 할머니랑 같이 여행 갈래요? 준우가 말했어요. 그래, 같이 가자. 할머니가 데려갈게. 와, 제주도 또 가요. 그래, 제주도도 가고 다른 데도 가자. 딸 미라도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에서 승진도 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준우 봐주셔서 제가 일할 수 있었어요. 당연한 거지. 내 손주인데.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남편 소식은 가끔 들어요. 이명숙이랑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리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추억일 뿐이에요. 오늘도 저는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저는 여유롭게 앉아 있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제 시간이니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늦게 배운 게 있다면 사랑보다 먼저 배워야 할 건 나를 지키는 법이란 거예요. 저는 40년 동안 남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저 자신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만 보고 살았죠. 제 행복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저를 사랑해요. 제 행복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인생도 이렇게 달콤할 수 있구나. 67에 처음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이가 지나갔어요. 엄마 손을 잡고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웃으며 살 거예요. 남은 인생 동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정자 씨, 다음 주에 설악산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설악산.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남편이랑 살 때는 꿈도 못 꿨죠. 남편이 싫어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가요. 제가 가고 싶으니까요. 저는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다음 주 일정을 적었습니다. 설악산 여행. 설레었어요.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이어리를 보니 다음 달에도 일정이 많았어요. 손주 운동회,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복지관 봉사활동. 바쁜 한 달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바쁘지 않았어요. 집에만 있었죠. 남편 밥 차리고 청소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일정이 가득해요. 저는 다이어리를 덮으며 미소 지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행복했어요. 카페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갈게요.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왔어요. 저녁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하늘을 보니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예쁘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별을 보며 걸었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집까지 10분 정도 걸렸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이 보였어요. 제가 나오기 전에 켜둔 불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녀왔습니다. 저는 빈 집에 인사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그래도 인사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셨어요.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대충 먹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싫어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니까요. 라면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어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재미있었어요. 혼자 보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기분 좋았어요.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고, 내일도 잘 살 거라고. 눈을 감으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막 누우려던 참이야.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래, 미라야.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요. 회사 일이 좀 많긴 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했어요. 잘했네. 우리 딸 대견해.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준우도 데리고요. 그래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편한 거 시켜 먹어도 돼요. 괜찮아. 엄마가 해주고 싶어? 알겠어요. 그럼 주말에 봐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라야. 잘 자.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어요. 딸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손주도 있고요.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남편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삶 속에서의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어느덧 1년 반이 더 지났어요. 저는 이제 69입니다. 내년이면 70이에요. 나이는 들지만 마음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저처럼 남편 문제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여성이 물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애들 때문에 참고 있어요. 왜 참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애들이 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안 괜찮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들어져요.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해 줬어요. 40년을 참았지만 결국 남편은 떠났다고.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 행복을 먼저 생각하세요. 애들은 생각보다 강해요. 엄마가 불행하면 애들도 불행해요. 여성은 제 말을 듣고 울었어요. 하지만 무섭고 혼자 살 자신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혼자도 살 수 있어요. 많은 여성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 문제, 시댁 문제, 자식 문제.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그들을 도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이혼하기로 했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행복하실 거예요. 두렵긴 해요. 하지만 선생님 보면 용기가 나요.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정말로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다 보니 제 상처도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저를 찾았어요. 정자 씨,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인터뷰요? 네, 정자 씨 이야기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대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네, 정자 씨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제 사생활을 드러내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고마워요, 정자 씨. 다음 주에 기자분이 오실 거예요. 일주일 후 기자가 왔어요. 젊은 여성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자 선생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니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요. 아니에요. 선생님 이야기는 특별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인터뷰는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이혼,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요. 40년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야 했어요. 무너질 순 없었어요. 지금은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해요. 진심으로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기자는 제 대답을 듣고 감동한 듯 했어요. 선생님, 같은 처지의 여성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늦지 않았어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사랑보다 먼저 배워야 할 건 자신을 지키는 법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요. 그걸 먼저 배우세요. 기사는 일주일 후에 실렸어요. 제 사진과 함께 큰 기사로 나왔습니다. 67에 다시 시작한 인생, 박정자 씨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어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복지관으로 전화도 많이 왔고 저를 만나고 싶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선생님, 기사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어요. 그게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의미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눈을 감으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나 자신에게 포기하지 않아서, 잘 견뎌줘서,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